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필기시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해서 열심히 본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쳐볼까요? 네. 저 지금 좀 많이 떨려. 좀 떨리는 것 같죠? 떠는 것 같죠? 아니에요? 좀 떠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니 오랜만에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항상 매년마다 강의를 시작할 때 국가직 9급이 처음이거든요. 제 마지막 강의가 항상 12월이에요. 7급. 7급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4개월 만에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떨려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보면 저와 같겠죠? 그죠? 그럼에도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직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출이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변화되는 기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 질문과 그리고 변화되는 그 질문의 차이를 통해서 올해 면접 기출의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직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절차를 설명한 후에 오늘 총평 한번 진행할 거고요. 총평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국가직 면접 주제별로 좀 상세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고 우수 사례까지 같이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김소영 면접반이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의 면접의 코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교재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학생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사를 드렸지만, 네, 저는 김소영이고요. 여러분 여기 좌측에 보면은 이제 교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교재를 한번 들고 왔거든요. 올해 교재.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수강하실 분들은 교재를 구매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작년이랑 디자인이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색이 녹색이라는 점. 그래서 2025 표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025. 그래서 오늘 교재랑 같이 저희가 수업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수업 방향은 교재하고 이제 보조 자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분은 당연히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리고 온라인 인강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제 인강 카페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 해 드릴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에듀윌 교수 진 홈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이제 공지사항이나 Q&A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에듀윌 홈페이지 Q&A 확인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제 개인 카페에서 거기에 자료를 많이 올리고 거기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 중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이 아닌 뭐 비수강생이더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셔야 되고요. 혹은 좀 빠른 피드백을 원한다. 그럼 저희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제가 무료 입문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린 자료가 있잖아요. 총 몇 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6개의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크릿 자료 3종만 제공받았어요. 이게 지금 아까 120페이지였잖아요. 이 3종이 120페이지거든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크릿 1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직국은 면접 절차, 달라지는 면접 평가. 근데 오늘은 달라지는 면접 평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수업 시간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유형별 뭐 개요, 면접 준비 이런 것들. 그리고 시크릿 2는 국가직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이 묻는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이고요. 세 번째는 면접 유형별로 우수 사례라든지 그리고 직군별 면접 복귀, 합격생들의 면접 복귀 그리고 합격자 면접 준비 팁을 제가 넣어서 이렇게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시크릿 자료 3종을 제공해 드렸고 제가 아까 L자 파일 수강 신청서 뒤에 PPT 자료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현장 수강생 추가 자료입니다. 이거는 현장 수강생에게만 제공이 되는 자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어. 국정과제 성과 자료 1, 2 그리고 공직문화 혁신 우수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요 한 페이지만 해도 100장이 넘어가거든요. 요거는 제 카페 들어오시면 무료 자료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무료 자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 무료 자료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고 제 카페 주소는 여기 나와 있죠. 패스 위드 SY 소영 그쵸? 소영 그쵸?
그래서 저희 카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강생분들은 가끔 가다가 수업 본격적으로 이제 개강을 하기 전에 미리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요런 질문 제가 좀 많이 받는데 공부는 할 거 많죠, 여러분.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성과 자료집은 지금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쭉쭉 훑어 보시고 공직문화 혁신 우수 사례집 요런 거 조금 미리미리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25 면접 정보방 김소영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이 방에는 뭐 수강생, 비수강생 모두 입장 가능하니까 뭐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 외 모든 질문 사항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해드리면은 작년에 저희 수강생이에요. 수업 다 끝났어. 모의 훈련 한 2회차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야. 본인이 안 들은 거지.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봐라 했더니 그게 어딨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제가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국가직 국어 합격률은 이제 95%. 꽤 높게 나왔고요. 이제 이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96을 한번 해볼까? 이거 조금 좀 1% 올리는 건 조금 좀 그렇잖아. 그래서 98%? 그 누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지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네, 면접 절차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직 구급 아까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면접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국가직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가직은 면접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간 작성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국가직 면접이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어요.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는데 오전 조가 예를 오전 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오전 조가 8시 10분까지 일산 킨텍스에 모여서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접 현장에 다 도착했어. 8시 10분에 입시를 했어. 입시를 완료됐어. 그러면은 간단한 교육 안내를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오전 수험생 모두 직렬무관하게 오전에 입지한 모든 수험생이 그 자리에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간 작성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질문지가 있고요. 작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경험형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험형 과제의 주제는 직렬무관 공통입니다. 직렬무관 공통이고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면은 면접 시행 계획서가 뜰 거예요. 그때 경험 과제 주제가 사전에 안내가 됩니다. 공지가 돼요. 우리가 경험 상황 면접 과제 나올 경험형 과제 주제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주제가 이미 공지가 돼요. 언제?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미리 준비 제대로 해와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리 준비한 내용을 1번 항목에 여기 상단에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형 과제가 있어요. 자, 상황형 과제는 매일매일 면접이 우리 국가직 면접이 5일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매 요일마다 주제가 달라져요. 네, 달라져요. 보통 어떤 주제가 나오냐? 여러 가지 주제 유형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양자택일형 주제라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복지시설 건립 담당 주무관이다. 그런데 본인은 A 지역에 이제 복지시설을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A 지역에는 이미 복지시설이 한계가 있고 수요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반면 B 지역에는 수요도는 30% 미만이고 복지시설이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B 지역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담당 주무관이라면 A 지역의 복지시설을 건립할 것인가 혹은 B 지역에 할 것인가 선택해. 이게 양자택일형 주제입니다. 뭐 또 이제 우정직 왔으니까 우정직 작년에 있었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정직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정본부에서 우정 금융상품을 출시를 했다.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이 금융상품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다. 근데 고객들이 특정 오후 시간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후에 고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고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고객들은 퇴근 시간 6시가 지나서라도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규상 오후 6시가 지나면은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담당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야? 의사 결정에 관련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상황을 가져. 여러분 표정 지금 어두워지면 안 돼. 시작도 안 했어요. 빨리 웃어요. 스마일. 웃어야 돼. 시작도 안 했어. 자, 요런 게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를 보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제는 뭐다? 랜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상황형 과제가 직렬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지 않나요? 직렬 무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물론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직렬과 관련성 있는 상황형 과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전반적으로는 직렬 무관한 주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경험 상황 과제 작성이고요. 자, 20분 동안 작성이 끝났어. 그러면은 각 조에 1번부터 이동을 합니다. 뭘 이동해? 5분 발표 과제를 작성을 하여 이동을 하게 돼요. 뭐 각 조에서 막 1조, 2조, 100조 조가 되게 많거든요. 각 조의 1번만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5분 발표 과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자, 5분 발표 과제 작성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그 면접 현장에서 받는 과제문 형태와 동일하게 제가 재구성을 했고요. 자, 5분 발표는 여러분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10분 동안 작성을 해야 되고 발표문은 10분 동안 작성을 하고 어떻게 발표문을 10분 동안 작성하지? 일단은 5분 발표 과제 자체로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 작성을 합니다. 자, 근데 5분 발표 10분 동안 작성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릴 거예요. 공직 가치에 관련된 거예요. 뭐라고요? 공직 가치.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공직 가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뭔가 공직 윤리관에 관련된 지식을 추론하는 발표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윤리관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주제가 나와 있겠죠. 여기 주제, 제시문 내용이 나와 있었고, 제시문 내용을 추론해서 공직 윤리관을 추론하는 거예요. 10분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성이 끝나면 개별 면접을 30분 동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개별 면접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 생각하면 뭐예요? 면접관 3명에 지원자 1명. 3대1 면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 형태죠? 그게 바로 개별 면접이에요. 이게 바로 국가직 면접입니다. 자, 아까 지방직 면접 뭐라고요? 지방직 면접은 개별 면접만 진행이 돼요. 근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발표를 보는 지역도 있고 토론을 보는 지역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그리고 충북 대구는 사전조사서라는 것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뭐 충남은 독서 발표도 하고, 뭐 경기도 화성시는 3분 발표도 하고, 서울시는 5분 발표도 하고, 작년에 경기도 포천시 토론 면접이 새로 생겼고, 인천광역시 토론 면접 봅니다. 좀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지방직과 국가직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면 면접을 아까 30분 동안 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후속 질문이 진행이 되냐? 후속 질문은요, 딱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아까 5분 발표 과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5분 내외로 그 자료문을 읽으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5분 내외로 면접관이 후속 질문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분 지났어. 그럼 30분에서 10분 지나면 몇 분 남은 거예요? 그렇죠? 뺄셈이 안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는데, 자, 20분. 자, 20분이 남았어요. 그 면접관이 이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험형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고 면접관이 안내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경험형 질문하는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경험 상황 면접까지 20분 동안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면접관이 일단은 경험 후속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분에서 10분 내외. 자, 경험형 질문을 좀 어느 정도 끝낸 것 같아요. 그 면접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 과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요. 상황 과제 후속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이 30분 동안 종료되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 수험생의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한 4분까지는 안 가요. 추가 질문을 한 0분에서 2분 내외로. 추가 질문을 받는 지원자가 있고 받지 않는 지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추가 질문은 뭐냐면은 5분 발표하고 경험 상황 과제와 무관한 질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추가 질문에 무관한 질문은 뭐가 있을까? 이미
이미 우리가 발표해서 면접을 보는 평가하는 내용이 다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는 추가 질문은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하더라도 질문이 뭐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전공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인성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인성 질문이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가벼운 거. 그러니까 평가 안 할 건데 시간 남아서 하는 질문들인 거죠. 이미 지금 평가는 언제 다 끝났다? 위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어떤 수험생들도 그런 수험생, 나는 추가 질문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것 때문에 나는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아무 의미 없는 고민이다. 알겠죠? 이미 평가 위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분이 지나가고요. 자, 여러분 30분이 생각보다 지금은 긴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자 우리가 5분 발표는 5분 내외로 후속 질문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질문 개수 몇 개 나올까요? 3개에서 4, 5개, 3개에서 5개. 만약에 경험 후속 질문을 10분으로 한다. 10분 동안 경험 후속 질문을 받는다. 그럼 질문 몇 개 받아요? 7개에서 10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면접관이 예를 들면은 지원자가 뭐 우정직에 왜 지원했어요? 이 질문 한 문장 뭐 30초가 걸려요? 5초도 안 돼서 끝나요. 그리고 지원자 생각하고 답변하죠. 근데 생각하는 시간이 보통 5초에서 15초 사이예요. 답변은 30초.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이 모든 시간이 몇 분이다? 1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거의 분당 1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 뭐 10분 기준으로 왜 7개에서 10개의 질문이 나오냐? 면접관도 지원자 답변 듣고 좀 생각했다가 다른 질문 뭘 던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텀까지 고려했을 때, 그랬을 때 7개에서 10개 내외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직 면접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거 이따가 3번째 타임에 할 거예요. 자, 이제 2번째 타임. 어떤 타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국가직 9급 면접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직 9급 면접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면접 기출이 있고 변화된 양상의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총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에 면접 방향이라든지 준비 방향을 확실하게 노선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불변, 변하지 않는 거, 계속 변하지 않는 거 볼까요? 첫 번째, 제시문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난이도가 뭐예요? 제시문, 우리가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작성을 하는 주제문의 난이도는 변하지가 않았다. 왜냐면은 5분 발표는 공직 가치를 물어보고요. 상황 과제도 난이도가 9급은 계속 일정해요. 그러니까 7급도 상황 과제를 보거든요. 근데 7급하고 9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직 7급 정도의 제시문의 난이도는 안 갔어요. 그래서 딱 9급 정도의 제시문이 난이도가 나온다.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주제가 나옵니다. 자, 2번째, 공통 질문을 60% 내외로 받는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면접장에 도착하면요. 아까 제가 오전 쪽만 해도 1조에서 뭐 50조 있는 게 막 100조, 막 120조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면접관이 한 팀일까요? 조별로 면접관이 있는 거예요. 1조 한 팀 면접관, 2조 한 팀 면접관. 만약 120조까지 있다. 면접관 몇 명이에요? 120 곱하기 3, 360명 면접관. 면접관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인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120조가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접을 평가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관도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에 오기 전에 이제 인사혁신처 면접관도 오고 담당 정부부처 면접관도 오고 외부 교수도 오거든요. 외부 교수, 뭐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석사 이상 졸업생들도 뭔가 전문성에 대한 자격 조건이 인정이 되면은 면접관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사혁신처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와요. 국가직 9급 면접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수험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으로 질문을 던져주세요라고 이미 한 3번에서 4번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분들은 물론 되게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오시겠지만 사람의 기억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강의만 듣고 끝나면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면은 면접관들이 질문지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시문에는 이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기본 질문에 대한 질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공통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는 그 질문지 내에서 기출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면접관은 무지 친절해요. 왜 친절해요? 면직하면 안 되니까. MZ 퇴사하면 안 되잖아.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야죠. 너무 친절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근데 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분위기가 좋아서 면접관들이 날 보면 웃었어. 나 합격이야. 무슨 소리? 분위기와 평가는 구분을 좀 잘해야 된다. 이건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거고,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죠. 2024년도에 나왔던 국가직 9급의 변화. 질문 난이도가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연계형 질문이 나왔고요. 특화형 질문이 나왔어요. 특화형 질문이 나왔고, 그리고 10%에서 30%의 수강생은요. 30% 여러분 꽤 높아요. 근데 왜 10%하고 30% 되게 다르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폭을 넓게 줬냐면 직렬마다 조금 달라요. 고난도 질문 봐. 고난도 질문이 어떤 수준의 질문이냐면 7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7급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 9급에서도 나왔다. 이미 나왔다. 그리고 직렬별 체감 난이도, 그러니까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질문 자체의 난이도는 되게 낮았는데 평가를 무진장 까다롭게 해서 고득점자가 미흡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변화 3가지고,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 난이도 변화가 연계형 질문과 특화형 질문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공직가치 1번이 뭐라고 나와있죠? 공직가치 연계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공직가치 질문 언제 나온다 그랬죠? 아까? 5분 발표. 자, 5분 발표는 공직가치예요. 자, 그러면 5분 발표 과제에서 우리가 공직가치를 우리가 추론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면접 진행 순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5분 발표 후속 발표 포함해서, 발표 시간 포함해서 10분, 경험 10분, 상황 10분. 그리고 면접관이 5분 발표 끝나고 경험까지 질문할게요. 경험까지 질문 끝나고 상황까지 질문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5분 발표에 대한 공직가치 후속 질문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 당연히 5분 발표에서만 나와야죠. 이 5분 발표 주제가 공직가치니까 그동안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좀 변했냐? 공직가치 연계형을 경험 과제에서도 물어보고 상황 과제에서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윤리관 인식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험 과제에서도 공직가치 질문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희망 부처에서 추구하는 공직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직가치, 지원자가 지원한 직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행정직이라든지 우정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그 직렬에서 공직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직렬에 필요한 공직가치가 뭘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특정 직렬에 공직가치가 필요한 공직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희망하는 직렬, 희망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특히 특정 그 업무에 있어서 공직가치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기준점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계형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군 부처 특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무직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세무직은요 5월 달에 종소세 신고 기간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5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세금 신고의 달인데, 그때 민원인들이 엄청 많이 이제 그 세무소에 많이 몰려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홈택스가 활성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고령층의 어르신분들은 홈택스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해서 현장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민원이 특정 시간에 많이 몰려서 업무가 좀 과중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민원인이 왔다는 것은 항상 민원인이 친절한 민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까다로운 민원인, 예민한 민원인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민원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업무 과중에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바쁘기 때문에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도 거절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협력 거절에 관련 질문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채용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가 많아? 면직이 많지. 그래서 세무직의 단골 질문이 뭐예요? 만약에 동료가 면직해서 너가 업무 과중되면 어떡할래? 만약에 일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니? 너가 최악으로 힘든 상황에서 견뎌냈던 본인의 어떤 삶은 무엇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원자가
쉽게 포기하는 지원자인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자,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디지털 기술, 챗 GPT, AI, 요즘에 공직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챗 GPT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이 너무 일상생활로 스며들다 보니까 기술직에는 더더욱 이런 4차 산업이라든지 AI 관련된 질문이 좀 특화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뭐 2인 1조, 3인 1조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 관련된 질문이 좀 꽤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우정직 같은 경우에도 뭐 내부 고발, 업무 과중, 업무 공백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도요, 특히나 보수적인 좀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에 대한 좀 약간 내부 거부 반응, 내부 반발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조직 특화 질문이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신유형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경험과제 연계 질문도 나옵니다. 이게 1번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공직 가치가 5분 발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과제하고 상황과제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경험과제에서 지원자가 뭘 작성해. 경험과제 주제가 뭐냐면 지원자가 희망하는 부처와 희망하는 직무를 작성하고 그 업무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가 경험과제거든요. 그럼 지원자 막 뭐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막 내가 나 우정직에 가가지고 막 금융상품 공부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적었어. 근데 경험과제에 내가 작성한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오냐? 이번에는 상황과제에서도 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내용의 Q&A 한번 질문. 자, 지원자가 상황과제 해결 방안으로 사후조치 해결안에 사후조치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한다고 상황과제에 작성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본인이 아까 경험과제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인플루언서 협업 경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이거 홍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자가 경험과제 작성한 내용을 상황과제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응용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확인해보고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전문성이 응용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본인이 경험 과제에서 온라인 홍보 방안 언급했는데 뭐 상황 과제에서 작성한 노인 교육과 온라인 홍보 방안이랑 홍보 방안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우선이냐 계속 비교해요. 그러니까 경험 과제 작성한 내용에 대한 전문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질문 나왔고, 자 그리고 4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질문, 전공 질문. 해가 지날수록 안 나옵니다. 작년에 유일하게 나왔던 직렬 검찰직. 세무직도 안 나와요. 세무직도 전공지면 안 나오고 뭐 행정직도 그러니까 일단 다수직렬은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다수직렬이 뭐예요? 내가 일반 행정인데 뭐 과기부도 갈 수 있고 행안부도 갈 수 있고 문체부도 갈 수 있고 단일직렬은 뭐예요? 내가 교육행정지면 교육부만 들어가잖아. 이게 단일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전공 질문이 보통 단일직렬은 대부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해가 지날수록 전공 질문의 비중 줄어들어요. 없어지고 작년에도 검찰직만. 검찰직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벌과금이 뭔지 아세요는 그냥 어떤 특정 일부 수험생들한테는 물어봤고 검찰직 전체에 공통으로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법령에 대해서 아세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형법을 조금 응용해서 특정 상황을 응용해서 여기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령 뭘까? 퀴즈형 질문 간 거죠. 나와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죠? 뭐 고용노동직 뭐 전공 안 나오고 전공은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직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하니까 직군과 부처와 트렌드성 질문 2번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공 질문은 점점 이제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2024년 7급 있죠. 7급도 전공 질문 안 나왔어요. 7급도 전공 질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검찰직이 작년에 한번 조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황을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아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제 안 나온 추세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난이도 변화는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자 10%에서 30% 고난도 질문. 아까 고난도 질문은 뭐라 그랬죠?
7급 수준의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7급 수준의 질문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세모집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9급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9급이니까 9급이 뭐 예산 관리해요? 9급 예산 관리 안 해요. 안 하는데 예산 관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수험생. 왜 제가 일부라는 걸 강조를 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1조에서 120조라고 했잖아요. 그 면접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질문지가 있어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자는, 그러니까 면접관에 약간 기질과 성향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접관은 나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할래. 그럼 그 기출 질문 받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후기는 어때요? 개꿀. 개꿀. 면접 개꿀이야. 이렇게 쉽게 나오고. 또 어떤 지원자는 면접관 좀 까다로워. 지원자의 답변을 듣고 꼬리 질문도 해. 그리고 면접관이 그 질문지에 있는 걸 응용해서 질문도 해. 이런 케이스는 뭐예요? 까다로운 면접관이잖아요. 이 지원자 면접 보고 나서 개망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면접관 편차를 우리가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면접관을 까다로운 면접관을 만났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면접관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그거 알면 나 여기 있겠어요? 나 사주 보고 있지? 여러 점 쳐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까다로운 면접관 만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공통 질문 있잖아요. 질문지에 나와 있는 거 아까 60%라고 했죠.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깔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까다로운 면접관을 만나서 내가 면접장에서 울고 나오지 않도록 이런 심화 질문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급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예산 관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산 관리 질문이 안 나오겠지 했지만 세모집 나왔잖아.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이제 합격한 친구, 저는 이제 합격한 수험생들이랑 간혹 연락도 하고 종종 만나기도 해요.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입직하고 한 8개월쯤 됐을 때, 그 친구가 이제 9급이에요. 국가직 9급 일반행정 합격자인데 예산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일반적이진 않아.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 선생님 왜 9급한테 예산 경험이 없는데 왜 예산을 맡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5급 공무원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고, 뭐 3급 공무원은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마침 그때 좀 예산을 조금 한 번쯤이라도 담당해서 7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써버렸네? 그럼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지. 본인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외 상황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자, 인력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와요. 특정 뭐 예산 문제, 그리고 인력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해결 방안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별도로 창구를 운영하겠다. 별도로 창구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번에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지원자가 뭐라고 답변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인력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 문제가 생겼을 때,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혹은 인력 보충이 필요할 때 예산을 써서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을 못 써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알고 답변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써서 인력을 쓰는 방안을 얘기하면 면접관이 당연히 무슨 질문을 우리 예산 없는데? 그때 인력 관리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또 나오는 얄밉게. 그럼 우리가 예산을 못 쓸 케이스의 인력 관리 방안도 우리가 답변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매뉴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 때.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직 9급에서 이제 해결 방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공청회를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공청회가 뭐냐면 이제 업무 담당자하고 그리고 전문가하고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처럼. 이제 공청회 그럼 참여 대상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 공청회에서 전문가하고 시민들이 만약에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할래? 충돌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담당 주무관서 일단 지켜본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매뉴얼화된 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사실은 7급 수준을 묻는 질문인데 9급에서도 간혹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수험생이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수험생 특정 직렬에서 한 10%에서 30% 정도. 알겠죠? 검찰직. 작년에 검찰직이 상황과제 후속 질문이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직 수험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검찰직.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게 봤어요. 기간 내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만약에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할 경우 대응책. 근데
뭐 이제 뭐 기간 뭐 유예를 하겠다. 근데 만약에 기간 유예 못 하는데 다음 달 무조건 끝내면 그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면접관 거의 청개구리 수준이에요. 거의 알겠죠? 한다면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업무를 기준을 변경시켰는데 만약에 피해를 받은 기관이 있다면 그럼 그 기관은 어떻게 평가를 시킬 것인지 기준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검찰직이 마지막 날 면접을 봤거든요. 검찰직이 6월 3일 날. 근데 검찰직이 면접이 좀 많이 상황 과제 때 많이 어렵게 나왔죠.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 5일 동안 면접 봤을 때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 좀 상황 과제 후속 지문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상황 과제가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게 다 상황 과제 후속 지문이에요. 상황 과제 후속 지문이 좀 체감적으로는 어려웠는데 특히 이제 검찰 측이 어려웠다.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정 경험 부처 연계점. 이게 뭐냐면 지원자가 경험 과제에 뭐 만약 우정직이다. 그 우정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써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우체국에 막 방문도 하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간행물도 공부를 하고 뭐 민원응대 경험도 있고 막 이런 거 지원자가 작성을 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지원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체국도 방문도 했고 우체국 간행물도 살펴봤고 민원응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네. 그럼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보통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수험생이 체감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 예를 간행물 보면서 어려웠던 점 뭐예요? 우체국 방문하면서 어려웠던 점 뭐예요? 민원응대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콕콕 집어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원자가 경험 과제를 우리가 12줄을 작성하거든요. 12줄을 꽉 채워서 작성하는데 특정 경험을 콕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지원자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면접에서 대비했을 때 내가 노력한 경험 중에서 어려웠던 경험이 뭐냐는 준비를 했어. 근데 내가 준비한 경험은 민원응대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간행물 보면서 어려웠던 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자가 정확하게 간행물을 확인했는지 그 중에서 난해했던 게 무엇인지 좀 개선이 필요한 게 있는지 이거 정확하게 사실 확인 질문하는데 그 경험을 콕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지원자는 너무 까다롭다.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사실 우정직에서 당연히 우정직에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체감 통계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첫날은 면접이 쉬워. 근데 두 번째 날은 면접이 좀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오전은 뭐 쉽거나 오전이 쉽거나 오후가 쉽거나. 그리고 뭐 4일차 쉽고 마지막 날 어렵고. 항상 요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마지막 날 면접이 와. 그 전날 면접이 겁나 쉬웠대. 그럼 그 다음 날 어려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좀 흐름을 좀 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작년에 좀 이슈가 뭐였냐면은 요거는 뒤에 내용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우정직이 오전에 본 친구들은 정말 면접이 쉬웠어요. 예상 기출 안에서 다 나왔어. 근데 오후에 면접을 본 일부 수험생들은 이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정말 뭐예요? 복불복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오전에 한 조별로 3명을 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해야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면접 보면 뭐 1조, 2조, 3조 쭉쭉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 조당 9명이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조당 면접관이 있다고 그랬죠? 조당 면접관이 있습니다. 조별로 편성된 면접관들이 있고 면접팀이 있고 한 조당 9명이 면접을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요. 다 똑같아.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오전조예요. 알겠죠? 그리고 4번부터 9번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쵸? 오후조가 됩니다. 예전에는 오전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오전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오후조 입실이 12시 20분이었는데 작년에 11시 30분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조하고 2조는 경쟁자가 아니야. 왜? 면접관이 다른데? A팀 면접관은 1조만 평가하잖아요. 근데 2조를 어떻게 평가해? 그러니까 경쟁자는 1조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에듀윌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 우정직이야. 내 친구도 우정직이야. 근데 내 친구는
당일날 같은 면접을 보는데 난 일주일 걸렸고 내 친구는 2주일 걸렸어. 그럼 우리는 경쟁자예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 1주야. 근데 내 친구도 1주야. 그럼 둘은 뭐야? 경쟁자인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작년 우리 수험생 중에서 같은 조에 편성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같은 면접과 정말 내가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정직 수험생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조에 3명이 편성이 된 거야. 근데 그 2명은 좀 굉장히 좀 실력이 좀 출중한, 연습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친구였고, 마지막 친구는 면접 준비를 좀 뒤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 직전에 제가 한번 크로스 체크라는 걸 하거든요. 다른 조 다 섞어버려 제가. 그래서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어. 같은 스터디 조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 잘하는 친구가 그 마지막 3번째 친구가 얼마큼 불안하고 준비가 안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 편성이 된 거를 알고, 또 오전이었어 심지어. 그래서 같은 조 편성이 된 걸 알고, 오후였는데 편성된 걸 알고, 너가 뭐 준비하는지 아니까 내가 그거 다 피해서 답변할게.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준비한 거 빼고 자기는 준비한 게 더 많으니까, 내가 너가 준비한 거 빼고 내가 다 답변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하라고, 그렇게 좀 배려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 안 나는데 눈물 난다고 막 눈물 날 것 같다고 막. 근데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 합격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에 편성된 친구들끼리 경쟁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같은 1조더라도 같은 면접관이 같아. 근데 같은 조인데 오전 조는 쉽고 오후는 또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A조는 어렵고 B조는 어렵고 이게 아니라 같은 조에서도 그런 면접 난이도의 편차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복불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후조가 좀 일부 어려웠고 평가도 조금 까다롭게 진행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무직이 관건인데 작년에 세무직 면접이 진짜 쉽게 나왔어요. 당연히 1000명 뽑으니까 학생들도 웬만큼 다 붙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직 면접이 작년에 정말 쉽게 나왔거든요. 진짜 너무 막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질문이 나왔는데 평가를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상 질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지원자가 답변을 대충 했냐, 좀 정말 세심하게 답변을 준비했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린 케이스예요. 교정직은 대체로 면접이 쉬워요. 내가 솔직한 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죠. 교정직은 대체로 예상 기출 안에 나오는 거 팩트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은 아니었어. 제가 이제 들은 게 있는데 완전 고득점자는 떨어진 케이스가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고득점자인 거 너무 축하드리고, 그건 축하할 일이고 근데 고득점자분들께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예외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면접관의 운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만날 면접관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아예 안 하지는 마세요. 조금은 기본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얘기로 이런 케이스에서 작년에 우리 에듀윌에 이제 세무직 수험생이 있었는데 완전 고득점자였어요. 완전 고득점자. 근데 이제 보통 세무직 수험생들은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바를 많이 하라고 해요. 우정직도 알바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알바 못해. 왜냐하면 우정직이 보통 언제 알바할 수 있냐, 또 딴 길로 새네 잠깐. 우정직이 언제 알바할 수 있냐면은 설날, 연휴, 택배 많이 우리가 필요할 때 있죠. 이럴 때 알바생을 구하는데 지금 4월 때 뭐 연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직은 알바를 구하지를 않아요. 잡코리아 이런 데 보면 있어. 알겠죠? 근데 세무직은 알바를 언제 구하냐? 당연히 종소세 신고 5월 달에 많이 구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5월 달에 세무직 알바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걸 좀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알바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못 해. 세무직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to6로 똑같이 근로자처럼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냐고. 제가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다 그래서 너 그러면은 알바하지 말라고 내가.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되는데, 대신에 내가 현장에서 뭘 받고 뭘 겪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끝까지 하겠대요.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는 알바를 하면은 면접관 좋아하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좋아하는 거죠. 없으면은 알바를 했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면접 때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만났던 민원이 누구냐? 그 민원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 민원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답을 아예 못해. 그러니까 대충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면접 한 4일 전인가? 많이 심각했죠. 그 친구.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득점자이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을 하고 현장에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막 나 알바를 그냥 했다. 그 유문만 보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안 하더라도 괜찮아.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본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고 막 이런 미흡 케이스 작년에 필기컷이 막 이랬는데 미흡 케이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거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과제 주제별 교육은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 이건 뭐예요? 질문지. 그쵸? 질문지에 있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건 기출 빈도가 60% 이상이에요. 알겠죠? 하고 킬러 질문이 뭐야? 10%에서 30%로 받는 고난이도 질문, 7급 수준의 질문 이런 것들도 킬러 질문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동시에 조직별 트렌드성 질문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트렌드성 질문이 뭐냐면 한 해에 나오고 마는 것.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은 MZ 퇴사였어. 근데 2024년도에는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해 잠깐 반짝하고 나오는 게 트렌드성 질문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직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네. 저희 10분 쉬는 시간 갖고 저희 정각 3시에 국가직 면접 절차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